잘나서 후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못나서 후보자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거 기간을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 3년은 지켜봐야 선택할 수 있는데. 반장 후보라도 한번 나가봤어. 표자로서 역할했습니다. 아빠, 왜 진작 이렇게 다정하게 아빠를 불러보지 못했을까요? 평소에 전화를 걸어도 언제나 맨 먼저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던 아빠.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하게 밥 먹었냐? 네. 그 한마디에 아버지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다라고. 앞으로 이런 사연도 사실 우리 세상만사로 많이 보내주셔서 아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세상은 아름답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심산 스님이 사실은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이 메이는데 편지 내용 때문에 목이 메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거 편집되는 거 알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감기 걸리셨다고 하시더니만 쌩쌩하시네요. 목이 좀 잠겨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심산 스님 뵈니까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까.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님 어떻게 하림 스님 항상 이렇게 들으면은 목소리가 좋으세요? 전 따로 관리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전화나 이렇게 연부를 하면 목소리 좋다 카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좀 주는가 봐요. 그 중저음 목소리가 사람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한다고 하죠. 오늘 작심했네 아주. 난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요. 내 목소리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 막다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알레르기성 비염 기운인지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감기 기운 목소리가 항상 있어서 이제 그리고 또 좀 연부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대한 그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목소리 듣는 거랑 연부를 하실 때 깜짝 놀랐죠. 저 자그마한 덩치에서 저렇게 우렁찬 소리가 나오나. 네. 자그마한 빼고 우렁찬만 강조해 주시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해주려고 했더니 스스로. 근데 세월이 가니까 이게 이제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또 연불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파열음이 자꾸 나니까 이제 저도 저지만 신도들이 이제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오면 오늘은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주지 스님 목소리가 오늘 괜찮았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였다. 뭐 이런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하여튼 스님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 선거하시고 오셨죠? 네. 네. 그 선거라는 거, 이 투표라는 거, 대외 일반인들이 보기에 스님들도 투표하세요 이렇게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투표 때 되면 사실은 절에 이렇게 여러 정당의 그 후보자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이제 그분들이 이 선거철 전까지는 굉장히 잘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분들이고 다 지역의 대표들인데 그 선거 때만 되면 그 잘난 모습들이 다 사라져요. 정말 이렇게 손 비벼야 되고 또 고개 숙여야 되고 정말 이렇게 제일 낮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때때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들이 잘나서 후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못나서 후보자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선거를 즈음한 이렇게 그 후보자들 그 마음들을 보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가 그런 그 후보자 되지 않는 것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의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만큼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누리는 어떤 특혜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선거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참 그 과정은 특혜 이상으로 힘든 과정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선거 기간을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으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알기도 전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기 전에 전혀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너무 짧은 기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서서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최소한 2, 3년은 지켜봐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선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저 말씀 들으면. 하림 스님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사실 우리 절집안에서도 굳이 이제 선거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대중공사 또 그 대중공사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절에서도 요즘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좀 보편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본사 주지스님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총림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종교적으로 볼 때 어떨까? 민주주의의 꽃이라서 여러 민의를 이렇게 그 대변하는 것으로서는 참 좋은데 그 선거가 가지고 있는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 제 경험으로 그 이제 승가대 다닐 때 1학년 때 그 반장 선거를 통해서 편이 갈라지게 되면 그 갈라진 분위기가 4년 내내 가는 그런 모습을 그 기억이 나요. 절집이나 뭐 어디나 선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선거가 주는 이 폐단은 이게 정말 너무 큰 것 같아요. 반장 후보라도 한번 나가봤어요. 뭐 투표자로서 역할했습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 때, 네. 고3 때 저는 이제 워낙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다른 학교를 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얼떨결에 반장 선거에 나가게 돼가지고 제가 된 거예요. 오, 반장이.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그 인연이 막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거 이런 분들도 막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인연이 되면 당선이 되지 않을까. 뭐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새로운 사실 하림 스님이 반장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로 오늘 선거 얘기를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중한 한 표 잘 관리하시고 찍으셔서 하여튼 이 나라가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민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에 갈 때까지 또 학교에서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를 따라다니시며 잔소리를 하십니다. 밥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휴대폰 그만 봐라, 들어올 때 전화해라, 손 씻어라, 방 치워라, 밤늦게 자지 마라. 어떨 때는 엄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태어나셨나 싶어요. 하도 귀찮아서 저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 말하면 엄마는 네가 잔소리 안 하게 미리 해야지 하며 더 화를 내세요. 하지만 스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잔소리를 들으면 하려고 했다가 더 하기 싫어지잖아요. 정말 엄마의 잔소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제가 엄마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어서 걱정입니다. 엄마가 대보면 아는데. 네, 잘하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은사 스님 밑에 있을 때는 은사 스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을 뭐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자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잔소리꾼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잔소리를 하면서 스스로는 합리화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많이 숙달이 돼 있다 할까요? 그래서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게 흐름이다 이게. 뭐 누구의 잘못도 엄마가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럼 그 위에 엄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건 흐름인데 다만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듣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잔소리고 또 하는 입장에서는 충고고 조언이고 이렇죠. 엄마 마음으로는 매번 너 잘되라고 말하는 말이 사랑의 이야기가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잔소리로 여겨지고 아마 그럴 것 아닌가 생각돼요. 당연히 들어야 할 시기라는 생각 들어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좀 야단 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또 다른 어른 스님들께 전화 드려서 스님 저 야단 치실 일 없어서 이렇게 장난처럼 그렇게 여쭤볼 때가 있는데 잔소리가 분명히 우리 학생에게도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그만큼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또 그런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반듯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겠죠. 우리 하림 스님한테 축구가 있다면 저한테는 동자승이 있는데 네. 동자승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거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잔소리를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가만히 놔두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만 다 해놓고 바라봐 주면 일정 부분까지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른 입장에서는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속도 입장에서 조금 느린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데서 잔소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아이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자꾸 이렇게 묻혀져 간다는 그런 느낌을 오히려 많이 더 안 하고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슬기롭게 가려고 하면 어머니와 같이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면서 어머니와 대화와 소통을 한다면 어머니는 잔소리를 조금 줄이고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더 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화를 이제 많이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대화가 결국은 엄마에게는 잔소리고 우리 학생의 이야기는 변명이고 많은 대화가 잔소리와 변명의 그 연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사실은 절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부모들이 나한테 와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게임을 하고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털어놓으면 이제 내 답은 그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그 조언이라는 이유로 비수를 날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휴대폰 좀 그만 봐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엄마의 어떤 내면의 감정들이 억양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말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빗으로 전달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날리는 비수를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그것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변명이라는 방패, 핑계라는 방패, 또는 뭐 자기만의 공간으로 도망가 버려서 엄마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방패로 자기를 가리기 때문에 한참 지나다 보면 엄마는 끝없이 비수를 날리고 창을 날리고 아이는 더 큰, 더 두꺼운 방패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슴과 가슴이 만나져야 엄마의 이야기가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고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엄마는 비수 날리고 아이는 방패 들고 있고 이래서 만나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 고3을 만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스님한테 듣는 거는 왜 이렇게 가슴에 와서 와 닿을까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잖아. 왜 스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고 그 순간 오늘 이런 이야기들과 매치가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방패를 좀 떼내야 될까요? 이 아이의 이런 걸 좀 고치게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이 보면 아까 스님 말씀대로 아이를 소개할 때 기왕에 소개할 거 우리 아이는 훌륭해요. 무엇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저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스님한테 처음 소개가 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라.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아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스님한테 옆에 와가지고 점점 보면 알거든요. 애가 기운 있게 왔다가도 위축되고 고개가 숙여지고 점점 나중에는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수그려진 뭐 식물이 풀이 죽으면 이렇게 고개 숙인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설명을 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러고는 이제 아이의 뭐 좋은 점을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와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의 관심이나 이런 것이 애정이 특히 남에게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존감이 살아나면 만약 식물이 물이 줘서 이렇게 기가 살면 그 아이의 자기 치유 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지가 못하던 걸 용기 내서 해내요. 근데 자꾸 기를 죽이면 정말 가장 안 좋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오면 나는 무조건 애 편을 들어줘요. 그럼 부모님이 오히려 좀 잘못 왔다. 이렇게. 그전에는 계속 부모님한테 애가 당했거든요. 여기 와서라도 애가 이제 스님 편을 지지를. 그런데 이제 일단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애 편을 들어주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가고 아이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면 너는 진짜 네가 해야 할 아까 이해해야 할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는가 돌아보게. 오늘 그 사연도 잔소리에 대한 방어보다는 아까 마초스님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네.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님 말씀 들어보고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방법도 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아이와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부분을 잘하지 않으면 그 이게 평생을 가요. 네. 80, 90대도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 불편합니다. 네. 역시 전문 심리 상담사 아니고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필요해요. 하림 스님의 결론을 끝으로 다음 사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넘어가죠. 저는 조계사에서 경전 공부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불자입니다. 몇 달 전 저의 가장 가까운 도반이 사고로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도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에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아들마저 떠나고 나니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은 상태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항상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씩씩한 도반인데 요즘은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요.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돼서 몇 번 찾아갔는데
혼자 있고 싶다고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네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을 안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가까운 도반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들이 도와주세요. 그 위로를 해준다는 것도 위로받을 분의 마음이 조금 열려 있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그 때로는 이제 나이가 돼서 오는 우울증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급작스럽게 몸에 병이 생겨서 이제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 방금 지금 그 도반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이제 어떤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 이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누군가의 도움이 어떤 시간까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있는가 봐요. 갑작스럽게 자기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오면 아무리 옆에서 뭐 위로를 해준대. 위로가 네. 되어지고 뭔가 좀 벗어나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다 귀찮고 마치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도반들이나 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가족들 역시도 힘들고 또 지켜보는 도반도 힘들지만 정작 그 상실감 속에 있는 분 역시도 당장은 그것이 귀찮고 누군가가 그 내 문제를 잘 모르고 마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내 주변에 그 사람들마저도 없다는 생각은 더 큰 상실감으로 이렇게 이어질 염려가 있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그 좀 귀찮아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해도 꾸준히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어라는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살면서 그 배우자와의 그 사별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부의 사별보다 더한 것이 이제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두 가지 다를 지금 겪고 있는 어쩌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경우를 맞이하게 됐는데 아까 만천 스님 얘기처럼 처음에는 어떤 얘기도 들리지를 않을 거예요. 들리지 않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그 또 자식의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여튼 관심, 끊임없이 함께한다.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예. 네. 근데 그거를 위로라는 것이 울지 마. 남들도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자식을 잃어서 너무너무 슬프고 울고 싶은데 그만 울어. 뭐 이거는 정말로 그분이 정말 그 충분하게 그걸 그때 아니면은 또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위로할 때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그분의 그것을 공감하고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좀 기회를 배려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곁에 있어만 네, 주면 그렇죠. 좋겠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보살님 그 울음을 꾹꾹 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하니까 그 순간 울음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스님 말씀처럼 해소하고 나니까 충분히 이제 슬픔에 깊이 빠졌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더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을 주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옆에 있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좀 기다려주는 시간들, 마음이 열리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이제 49제를 지내면서 사실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머리로 위로하면 아까 스님 얘기처럼 울지 마라, 뭐 다 그런 거야, 머리로 위로하면 그래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위로할 때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 외에는 그게 다른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자꾸 옆에서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라. 그런 위로는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위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말로서가 아니라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위로. 그러니까 아까 그 도반이 평소에 열심히 기도했고 또 신심도 있어 기본적인 이제 신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옆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주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슬픔이라는 것도 에너지인 것 같아요. 내면에 있는 어떤 슬픔의 에너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억눌려지게 되면 그 슬픔의 에너지는 또 다시 몸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 안에서 다른 역할로서 발현되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슬픔의 에너지가 일정 부분은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느슨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슬픔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슬픔의 에너지가 지나친 나머지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또 다른 슬픔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건 장애가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에너지들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그 소지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저 해남사에서 포항에 계시는 분이 천도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굉장히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길래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부처님의 세상으로 극락세계로 가는 어떤 의식 또는 보다도 당신의 슬픔을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될 의식이 필요하다. 이젠 당신의 내면의 그 슬픔의 에너지를 전환시켜낼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의 의식을 천도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천도제를 기점으로 이제 그 슬픔으로부터는 벗어나고 그 슬픔의 에너지를 다른 활력의 에너지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드렸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천도제의 방법을 한번 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전환점이 되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웃어라 해도 5분 이상을 우리가 웃을 수가 없고 아이들이 화가 나서 울음을 울고 난리를 해도 가만히 놔두면 울음을 더 울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 과정,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주거나 안아주거나 공감해주거나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도반은 끊임없이 그분이 슬픔에서 오지 마라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주면서 언젠가는 다시 그 본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게 도움이 조금 된다면 어차피 의지하던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던 곳을 또 새롭게 찾아야 되는데 불자라면은 조금 더 이제 기도나 연불이나 어떤 잠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의지하는 곳을 조금 더 준비한다면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 더 안내해 큰 의지가 준다면 될 수 도움이 되지 있도록.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 도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고민해 주신 보살님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주셨고 또 오늘 이 상담을 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스님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ARS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이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네. 이때 한 통 해놓으려고.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060 800에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아이, 저도 알고 있지만은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 TV 방송 포교 후원. 여기로 하면 네. 되겠어요. 060 800에 7000번. 네.
여기가 달맞이, 부산에서 달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래요. 바다에서 달이 뜬다고. 그걸 보는 곳이 바로 요 앞에 있거든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달맞이 고개가. 그래서 이렇게 바다 보는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달 보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월정. 네, 해월정. 이 해월정 밑에 길을 이제 이쪽에서는 그 문텐로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서 아마 또 이제 저 문텐로드를 그 아주 좋은 산책로를 이렇게 꾸며놓고 있는데, 우리 내가 해람사에 있을 때 그 해람사 신도님들하고 기차 타고 여기를 왔었어요. 해운대역에서 내려가지고 문텐로드를 걸어서 문텐로드가 이제 그 삼포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저쪽 입구 쪽이 미포, 구덕포, 청사포, 구덕포 이렇게까지가 한 시간 반 정도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 걸어야 될 거예요. 바닷길도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난 여기 철길도 걸어가 봤지만 그 삼포길, 문텐로드도 걸어보고, 내가 더 달맞이 국에 부산 살지 않는데 더 많이 알고 있네. 울산 사시는 스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가슴이 아름답다는 말이죠. 네. 원래 이제 서울 사람은 남산을 잘 가질 않아요. 서울을 가는 시골에 사람은,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간다고 부산에 하더라고요.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것을 그렇게 뭐 잘 보질 않죠. 손님이 와요. 부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는 뭐 그냥 그 속에 숨 쉬고 있는 거죠. 네. 저희도 이제 추억이라면 추억이고 공놀이 한번 하셨다는 말씀하시려고 하죠. 예. 아마 부산에서 그 동해 쪽을 거쳐서 쭉 올라가는 그 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그 이쪽 지역의 길, 또 영덕 쪽에 뭐 푸른 바닷길로 해서 그 길 전체를 해파란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던데, 그런 길을 한번 이렇게 걷는 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어떤 기대가 항상 있었는데, 며칠 전에 하림 스님 그 걸었다 하길래 네. 야, 그 낭만 있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낭만까지야. 그 이제 운수 납자 그러잖아요. 그 구름 따라 물 따라, 그 말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이렇게 산에 이렇게 계곡을 바라보고 있으면 물이 흐르는 것이 그 어떤 물의 어떤 실제 모습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돌에 따라서 너무 그 다양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물의 그런 모습이 참 좋아서 그런 걸 좀 담고 싶고, 또 큰 강에 가면 유유하게, 강이 더 커지면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더 이렇게 점점 그 흘러갈수록 그런 큰 강물처럼, 바다에 이르는 물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 물을 따라서 좀 걷고 싶다. 그래서 며칠 걸었죠? 걸었어요. 한 4일 걸었는데 3일은 걷고 마지막 하루는 자전거를 탔어요. 그 3일 그러니까 뭐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항상 반이 있더라고요. 낭만은 한 반이 있으면 한 60~70%는 고통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하림 스님 걸으시면서 생중계를 좀 해주셨죠. 네, 하루 정도 해주셨는데 그 다음은 불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여전히 빠지지 않는 잔디밭이 나오니까 바로 또 축구하면 참 좋겠다고 찍어 보내셨더라고, 저희 전법도량 밴드에. 근데 계속 중계를 하려다가 그 너무 혹시 배 아파 하실까봐 미안해갖고 안 했죠. 수행 문화 중에 걷는 것은 아주 좋은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4일 동안 뭐 70%는 고통이었고 30%만 낭만이었다고 했는데, 그 막상 나도 걸어보면, 뭐 산길을 걸어본다거나 어디 걸어보면 그 걷는 과정까지는 낭만이기보다는 사실은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걷고 그 걸음을 완성시키고 나서 되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길을 내가 걸어왔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우리 그 영화 길 위에서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베크남 비구니 비구니 네. 스님들 그 영화를 보면서 그야말로 이제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는 과정 이것을 아주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 선원장 스님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걷는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 유형의 어떤 길도 중요하지만 이 삶 자체가 하나의 걷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 길을 걸어가는 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삶 자체도 어쩌면 그 걷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어떤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또 가야 할 길 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쓴 딸의 편지랍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왜 진작 이렇게 다정하게 아빠를 불러보지 못했을까요?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실 것 같은 아빠. 그런 아빠가 엄마와 저 동생, 우리의 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슬펐는데 아빠가 떠나고 나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하루하루가 지나가네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회사에 다닌다고 아프셔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말로만 아빠를 위로했던 제가 너무 후회스러워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아빠의 병이 갑자기 나빠져서 온 가족이 모인 날 밤에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밥은 먹었냐고 하셨죠. 추운데 뭐 하러 왔냐.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신 말씀에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아빠는 밥밖에 모르냐고, 밥이 뭐가 중요하냐고 소리를 치고 병실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소에 전화를 걸어도 언제나 맨 먼저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던 아빠. 다른 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오직 밥 먹었냐는 말만 하던 아빠를 생각하니 지금 눈물이 납니다. 아빠에게 그 말은 너무 많은 말씀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아빠. 아빠, 그곳에서 밥 잘 드시고 계시죠? 아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또 미안해요. 혼자만 아프게 했어요. 이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요. 아빠의 두 번째 기일에 딸 선영이가 서울 서대문구 창신동에서 이제 따님이 이주기를 네. 맞아서 아빠한테 보낸 편지네요. 이런 딸의 편지를 받는 아빠는 아마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하게 밥 먹었냐. 네. 그 한마디에 아버지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따님의 마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런 편지가 지금 누가 구체적으로 뭐 받는 대상이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편지를 쓸 때 그 쓰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영해 놓고 또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 같지만 사실 그 이 편지를 접하는 아마 식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담이 아니라 참 공감하는 그렇죠. 것이 네. 가장 큰 우리가 좋은 상담이 아닌가. 모든 분들에게 다
이 편지가 다 도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편지를 잘 읽었죠. 네, 잘 읽으셨어요. 읽는 저도 너무 좋았어요. 하림 스님 편지 읽으시는 걸 보고 우리 심산 스님이 사실은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이 메이는데 편지 내용 때문에 목이 메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거 편집되는 거 알죠? 이제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제 절에서 49제를 이렇게 봉행을 할 때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에게 보내는 그런 조문 내지는 어떤 마음을 이제 글로 담아서 이렇게 전하게 하잖아요. 지금 방금 이제 그 이주기를 맞아서 아버지께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로 그 딸 안에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느냐의 그 모습일 거고요. 딸과 아버지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딸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딸한테는 그 아버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주신 육체, 아버지가 주신 가치관,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정성들이 바로 그 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딸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했을 때 내 삶은 더 건강해지고, 만약에 내 마음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증 같은 것, 또는 어떤 아쉬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딸의 삶은 건강해지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또 이어지는 가족들도 역시 건강해지지 않죠. 그래서 꼭 이렇게 그 49제 때만이 아니더라도 문득문득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어떤 그리움 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길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쓰는 딸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공감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저기 그 딸이 그렇게 마음을 먹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삶도 딸에게 굉장한 의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통해서 자식의 효도하는 마음, 또 그리워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좀 더 그런 그 의미로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기억에 남는 의미, 또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또 우리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남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큰 재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거나 이러면 그 언론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어떤 뭐 가족 간의 사랑 내지는 조상에 대한 감사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문화가 그 명절을 맞아서 조상에 대한 감사도 드리고, 그걸 계기로 그 조상이 물려주신 가족이라고 하는 이 그 말하자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시간이 바로 명절인데, 요즘에 그 명절을 즈음해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 명절 후유증, 명절 증후군, 그래서 명절을 피해서 뭐 해외 여행을 가서 보낸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민족이 5,000년 이상 동안 지켜온 그 조상에 대한 어떤 소중함, 조상에 대한 어떤 경건함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무시되어지면서 우리가 더 각박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일 때 또는 뭐 명절 때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내고 부모님한테 어떤 감사의 마음을 편지가 됐던 어떤 정말 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그 기일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조상님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부모님을 떠올려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하거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세상만사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에 답을 준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같이 우리가 공감해서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세상만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연도 사실 우리 세상만사로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세상은 아름답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BTN 세상만사 네,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뭐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들 또 가까이 있지 않아서 전달되지 않는 마음들 이런 편지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우리 김선영 불자님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네.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황생극락, 극락황생을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